박수진은 자신이 이곳 제7여자교도소 접견실에 앉아 낡은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떨리는 무릎을 진정시키려 애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34세, 서울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 대기업 7년 근무 경력. 이 모든 것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그저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다. 접견실에서는 낡은 가구 냄새와 관공서 특유의 종이 냄새가 났다. 벽에는 빛바랜 교정시설 생활수칙 포스터와 엄격한 표정의 교도소 간부들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수지는 제복을 입은 그들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뱃속이 불안감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서 청소부 자리를 구걸하며 앉아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끔찍한 악몽에서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굴러가곤 했다. 1년 전 남편의 죽음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남편 김민석은 늦은 밤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들었고 승용차 운전자였던 그는 미처 피할 새가 없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관 뚜껑을 닫은 채 장례를 치러야 했다. 수지는 3일 동안 남편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는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민석이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아주 많은 빚이었다. 여러 시중은행은 물론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과 고리대금업자들에게까지 막대한 이자로 돈을 빌린 상태였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수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도박으로 날렸는지 아니면 지인과 무리한 사업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는지 혹은 그저 그녀에게 실제 상황을 숨긴 채 풍요로운 척하며 분에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즉시 대출 상환을 요구했다. 사채업자들은 협박 편지를 보내고 밤마다 전화를 해댔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렸고 빚의 절반도 채 갚지 못했다. 수지는 여행 가방 하나와 텅 빈 지갑만 든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쳐 그녀는 실직자가 되었다. 거기에 어머니까지 쓰러지셨다. 사위의 부고와 딸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노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왼쪽 신체가 마비되었고 언어 장애가 왔다. 24시간 간병과 정기적인 재활치료, 매주 사야 하는 비싼 약값이 필요했다. 수지는 병원과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방, 그리고 끝없는 면접 현장을 오가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다. 청년 우대 일자리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단순 노무직에는 학력이 너무 높았으며 그녀의 모습은 너무 지치고 절박해 보였다. 고용주들은 그 절박함을 귀신같이 알아챘고 절박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법이었다. 누구도 신경쇠약 직전에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교도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곳은 까다로운 질문 없이 사람을 뽑았고 추천서나 인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적은 액수지만 월급이 밀리지 않았고 직원 관사, 기숙사와 구내식당 밥을 제공했다. 수지는 예전에 교도소 의무과에서 일했던 지인 간호사를 통해 서류를 넣었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3일 만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수진 씨. 제복을 입은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그녀를 불렀다. 들어오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인사과장 최진혁은 의외로 친절한 사람이었다. 36세의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 사려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권하고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이전 직장 경력, 가족관계, 퇴사 사유 등에 대해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수지는 짧고 솔직하게 대답하며 절박함을 들키지 않으려,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채용하겠습니다. 마침내 최 과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근무 시간도 불규칙하고 야간 당직도 자주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특수한 사람들이고 개중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이 벽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수습 근무를 나오세요.
보안과 선임 교도관이신 한경숙 계장님이 업무를 안내하고 구역을 보여줄 겁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출입증 받으세요. 지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시간 엄수가 생명입니다. 수지는 현실감이 없는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교도소 청소부로 취직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돈이었다. 비록 적은 액수라도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머물 곳과 최소한의 안정을 얻었다는 게 중요했다. 첫 출근 날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교도소는 높은 콘크리트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칙칙한 회색 건물들의 집합체였다. 내부는 억압과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린 무거운 철문, 창문을 가린 쇠창살, 소독약 냄새와 묘한 악취가 섞인 공기. 복도는 길고 형광등 불빛은 침침했다. 벽은 우울한 녹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는데 곳곳이 벗겨지고 때가 타 있었다. 선임 교도관 한경숙 계장은 45세로 직원 출입구에서 오전 8시 정각에 수진을 맞이했다. 돌을 깎아 만든 듯 딱딱한 얼굴에 작은 눈을 가진 그녀는 웃음기 하나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구역을 돌며 청소 도구 보관함 위치, 근무 일정, 그리고 청결 상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규칙,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 것. 한 계장이 행정동 입구에 멈춰 서서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다. 이상한 걸 봐도 못 본 척해. 남의 얘기가 들려도 즉시 잊어버려. 윗분들은 호기심 많고 입산 사람 질색하니까? 알겠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불길한 예감처럼 가슴에 박혀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근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신경 쓰이는 이상한 점들을 감지했다. 행정동의 일부 문들은 항상 잠겨 있었는데 게시판에 붙은 규정상으로는 근무 시간 중에 직원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어야 할 곳들이었다. 직원들은 장태섭 교도소장이 나타나면 눈에 띄게 긴장하며 입을 다물었다. 장 소장은 52세의 거구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와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검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수감자들의 반응은 훨씬 더 심각했다. 장 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거나 아침 점호 때 연병장에 나타나면 여성 수감자들은 즉시 침묵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몸을 굳혔다. 마치 매질이나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수지는 그 두려움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뼛속 깊이 스며든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것은 관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포식자 앞의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곧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다. 장태섭은 단순한 기관장이 아니었다. 그는 교도소 전체를 철권 통치하며 수감자와 직원을 똑같이 가혹하게 억누르는 폭군이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의 명령에는 토를 달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했다. 수지는 야간조에 배정되었다. 업무가 끝나면 행정동 바닥을 닦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복도와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었다. 일은 단조롭고 몸은 고되었으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수지는 그마저도 진심으로 감사했다. 번 돈은 어머니의 비싼 약값과 고시원 방세, 그리고 아주 초라한 식비로 들어갔다. 그녀는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밤이 되면 교도소는 딴 세상처럼 변했다. 복도는 텅 비고 조명은 최소한으로 어두워졌으며 당직 교도관들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수지는 이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다. 자기 속도대로 일하며 생각에 잠길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그녀는 돈을 조금 모아본 듯한 원룸으로 이사하고 어머니를 완치시키고 12년 뒤에는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근무 3주차 수요일 밤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지는 대걸레로 행정동 긴 복도를 닦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 있는 반쯤 열린 사무실 문틈으로 낮은 남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이 시간엔 모든 사무실이 잠겨 있고 비어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누군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제자리에 멈춰섰다. 목소리의 주인은 낯익었다. 보안과의 이동욱 주임, 늘 불만 가득하고 음침한 38세 남자, 그리고 한경숙 계장, 바로 그 선임 교도관이었다. 소장님 마지막 지시 들었어? 이 주임이 물었다. 목소리에 냉소적인 비웃음이 묻어났다. 무슨 지시? 한 계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마치 이 대화가 더 중요한 일을 방해한다는 듯이.
소장님이 수감자들한테 이제 질리셨나봐. 이번 창립기념일 행사 때 본인 선물로 새로운 청소부를 대령하라고 직접 지시하셨대. 신선한 걸 원하신다나. 수지는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진심이야. 한 계장이 피로와 냉소가 뒤섞인 듯 콧방귀를 뀌었다. 수감동에서 억지로 끌고 오라고 안 한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윗분 선물이라는데 어쩌겠어. 차라리 정식 수감자가 아닌 게 나을 수도 있지? 뒤탈도 적을 테고. 박수진을 찍었다는 거지? 신입에 아직 젊고 반반하게 생겼으니까. 걔는 눈치챘을까? 알 리가 있나? 한 계장이 악의적으로 킬킬거렸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여자야. 인생에 치여서 완전히 기가 꺾였어. 남편도 없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 하잖아. 소장님이 딱 좋아할 타입이지. 시끄럽게 소란 피우거나 어디다 고발할 위인도 못 돼. 이 주임이 짧고 불쾌하게 웃었다. 기념일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이야. 그때 우리 존경하는 소장님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시면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수진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수지는 차가운 벽에 등을 붙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소장님 선물. 살아있는 사람인 그녀를 교도소장의 기념일 선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마치 물건처럼, 남자의 유희를 위한 장난감처럼.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장 소장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검은 눈에 집요한 시선, 거대하고 위압적인 손, 거친 목소리,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었다.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녀는 더러운 복도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패닉 상태였다. 생각이 뒤죽박죽 엉켰다. 당장 도망쳐야 해. 사표를 내고 어디론가 숨어야 해. 하지만 어디로? 돈도 없고 집도 없다.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전적으로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다. 지금 당장 그만두면 두 사람 다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숨막히는 공포가 순식간에 물러가고 전혀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분노. 차갑고 뜨겁고 맹렬한 분노였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은 것을 홀로 견뎌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더러운 인간 쓰레기에게 짓밟힐 수는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견뎠고 집을 잃은 서름을 삼켰고 가난의 굴욕과 어머니의 투병을 버텨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고작 교도소의 변태 같은 독재자에게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줄 순 없었다. 수진의 창백한 입술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다. 저들이 그녀를 쉬운 먹잇감, 순한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평범한 여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녀는 대걸레를 다시 잡고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빠르고 확실하게.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도소 내부에 믿을 만한 아군을 찾아야 한다.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비열한 함정을 장 소장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지는 누구부터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한 수지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모든 가능성과 대사를 시뮬레이션했다. 두려움은 여전했다. 가슴 한구석을 묵직하게 짓눌렀지만 이제 그 옆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장 소장을 대하는 태도, 눈빛,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려 했다. 모두가 장 소장의 편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대부분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일부는 혐오감을 감추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보안과장 송지원 씨가 눈에 띄었다. 41세의 송 과장은 큰 키의 운동으로 다져진 몸, 짧은 커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리에 섞이지 않았고 다른 간부들처럼 장 소장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힘과 독립심, 그리고 꼿꼿한 기계가 서려 있었다. 수지는 몇 번 송 과장의 시선을 느꼈다.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탐색하는 듯한 적대적이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야말로 이 판을 뒤집을 열쇠였다. 점심시간,
수진은 일부러 행정동 복도에서 창틀을 닦는 척하며 서성거렸다. 송 과장이 보통 1시 반쯤 식당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걸레를 쥔 손에 땀이 찼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정확한 시간에 복도 저편에서 송 과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류철을 든 채 생각에 잠겨 걸어오고 있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수진은 송 과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송 과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잠시 말없이 수진을 훑어보았다. 청소부와 대화를 나눌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듯 했다. 이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죠? 장태섭 소장님이 이번 금요일 기념일 행사 때 선물을 받으신다는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 선물이 저라는 사실도요? 수진은 감정을 억누르며 사실만을 말했다. 송 과장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혐오와 분노, 피로가 뒤섞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턱짓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들어와요. 빨리. 송지원 과장의 사무실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벽에는 교도소 지도와 근무 편성표가 붙어 있었다. 사적인 물건이나 사진, 화분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공간이었다. 송 과장은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린 뒤 책상에 앉아 수진에게 의자를 권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다. 처음부터 다 얘기해봐요. 감정 빼고 사실만. 어디서 들었습니까? 수진은 지난밤 한 계장과 이 주임의 대화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송 과장은 말없이 듣기만 했다. 수진의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놀랍지도 않군. 마침내 송 과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콧잔등을 문질렀다. 솔직히 말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알고 계셨나요? 수진의 목소리에 씁쓸함과 실망감이 묻어났다. 당신 거는 몰랐지만 장 소장의 수법은 알고 있었지. 송 과장이 딱 잘라 말했다. 수감자들한테서 민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요. 거의 매달. 익명투서, 암시, 소문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 장 소장은 아주 교활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수감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직원들도 침묵하지. 잘릴까 봐. 아니면 귀찮아서. 조직은 윗사람을 보호하니까.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드리면요.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송 과장이 평가하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에 호기심과 존중,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를 강제로 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게 함정을 팔 겁니다. 영상, 녹음, 증인, 형사 입건에 필요한 모든 거요. 송 과장은 한참을 침묵하며 위험과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위험해요. 특히 당신한테. 일이 틀어져서 장 소장이 눈치라도 채면 끝장입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당신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전 이미 벼랑 끝이에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차이가 있다면 쓰고 버려지는 희생양이 되느냐 아니면 먼저 공격해서 상황을 바꾸느냐 뿐이죠. 송 과장이 길게 숨을 내쉬더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협조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집니다. 작전은 내 통제하에 내가 믿는 사람들과만 진행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즉시 중단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진은 안도감과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송 과장은 수화기를 들고 내선 번호를 눌렀다. 최 과장님, 지금 제 방으로 좀 와주세요. 급합니다. 5분 뒤 수진을 채용했던 최진혁 인사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가 송 과장을 의문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신입 직원한테 문제라도? 앉으세요. 최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송 과장은 상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엿들은 대화, 장 소장의 계획, 수진의 제안까지. 이야기를 듣는 최진혁의 얼굴이 점점 어둡게 굳어갔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책상을 콱 내리쳤다. 그 인간, 언젠가 선 넘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에 손봐주고 싶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이제 기회가 왔어요. 송 과장이 말했다.
제대로 준비하면 꼼짝 못할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금요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들은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최 과장은 CCTV 관리 담당인 김영호 기사님을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 50대의 김 기사는 이곳에서 15년을 일했고 최 과장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장 소장이 직원 휴게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은밀한 용도로 쓰는 행정동 구석의 작은 방에 고화질 몰래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야 했다. 송 과장은 동의하며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다. 녹화는 별도의 폐쇄 서버로 저장돼야 합니다. 교도소 메인 서버랑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장 소장이나 보안과 다른 직원들이 접근 못하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바로 삭제할 테니까. 그럼 전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죠? 수진이 물었다. 철저하게 피해자 연기를 하세요. 송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평소처럼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요. 금요일에 장 소장이 부르면 순순히 따라가요. 저항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닥칠 거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지만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한 사람 더 끌어들이는 게 좋겠어요. 송 과장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윤서연, 경제사범으로 수감 중인 7번 방 방장입니다. 똑똑하고 배운 여자예요. 저와는 신뢰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녀는 장 소장이 수감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원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죠. 믿을 만합니까?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교도소 직원 절반보다 더 믿을 만하죠.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수감자들이 방으로 돌아간 뒤 송 과장은 수진을 지하 조사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윤서연이 와 있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 짙은 밤색 눈동자와 강인한 턱선을 가진 여성이었다. 수의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겼다. 30대였지만 눈빛은 훨씬 더 성숙해 보였다. 과장님께 얘기 들었어요. 서연이 수진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도와줄게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더 이상 여기서 왕 노릇하게 둘 순 없죠. 여기서 여자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고마워요. 수진은 낯선 수감자에게서 따뜻한 연대감을 느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정말 많이.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서연이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공포심이 있어야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포에 잡아먹히면 안 돼요. 당신 약해 빠진 여자는 아닌 것 같네. 눈을 보면 알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보를 줄게요. 서연이 대답했다. 장태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방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요. 당한 사람들한테서 들었거든요.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애들이 소란을 좀 피워줄 수도 있어요. 시선을 돌려야 할 때를 대비해서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장 소장이 저지른 만행들을 적나라하게 들려주었다. 협박, 회유, 신체적 학대, 형량을 늘리겠다는 위협.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정말 괴물이었다.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넌 이제 내 거야라든가 반항해봤자 소용없다 같은 거. 서연이 설명했다. 그 인간은 상대방의 눈에서 공포와 무력감을 보는 걸 즐겨요. 그게 자기를 흥분시키고 권력을 확인시켜주니까. 겉으로는 침착한 척해요. 그자가 카메라 앞에서 더 많이 떠들수록 우리한텐 유리하니까. 노력해볼게요. 해낼 수 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여기서 고통받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니까. 당신이 우리의 정이고 복수예요. 조사실을 나올 때 수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두려움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내일 김 기사님이 장비 설치할 겁니다. 송 과장이 말했다. 모레 테스트하고 금요일엔 이 교도소가 뒤집어질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전명, 미끼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수진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구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청소 도구를 챙겨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간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금요일 생각뿐이었다. 오전 11시쯤
CCTV 관리 업체 직원 복장을 한 김영호 기사가 행정동에 도착했다. 희끗한 머리에 인상 좋은 50대 남성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수진은 이 작전의 성패가 그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았다. 최진혁 과장이 입구에서 그를 맞아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함께 직원 휴게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던 수진은 그들을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김 기사는 공구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최 과장은 문 앞에 서서 망을 봤다. 설치에는 40분 정도 걸렸다. 지나가던 직원들에게 최 과장은 환풍기 수리 중이라고 둘러댔다. 김 기사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무심해 보였다. 최 과장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관료 신호가 읽혔다. 그날 저녁 송 과장은 근무표 확인을 핑계로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켜자 화면에 휴게실 내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보세요. 천장 환풍구 틈새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소파, 테이블, 의자, 커튼 처진 창문, 화질도 음질도 훌륭했다. 서버는 3층 전산실 구석, 장 소장이 절대 안 가는 곳에 숨겨뒀어요. 접속 권한은 저랑 최 과장, 김 기사님뿐입니다. 기술적인 건 완벽하네요. 수진이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법적인 문제와 외부 인력을 끌어들이는 게 남았어요. 송 과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냥 영상만 찍어서 윗선에 보고하면 묻힐 수도 있어요. 장 소장은 인맥이 넓고 백이 든든하니까 우린 현장을 덮칠 때 독립적인 증인이 필요해요. 매수되지 않을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방교정청 감사과에 아는 선배가 있어요. 대충 언질은 좋습니다. 소장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 한다고요? 그 선배가 금요일에 불시 점검 명목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 아는 검사도 한 명 섭외했어요. 수진은 희망을 보았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오시는 건가요? 대략적인 정황만 알아요. 수감자 인권 침해, 직권 남용 같은 거 장 소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들은 확실한 현행범 증거를 원해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목요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교도소는 기념일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현수막이 걸리고 강당에 테이블이 배치되었다. 장 소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뒷짐을 지고 돌아다녔다. 그가 청소 중인 수진을 볼 때마다 보내는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수진은 그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인 척 연기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니까. 목요일 밤 최 과장이 최종 점검을 마쳤다. 카메라는 완벽했다. 우린 바로 옆빈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겁니다. 최 과장이 창고에서 수진을 만나 속삭였다. 장 소장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바로 들이닥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겁먹어서 망치면 어쩌죠?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최 과장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이미 지옥을 겪고도 살아남았잖아요. 몇 시간만 버티면 끝납니다. 우리가 바로 벽 너머에 있을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운명의 금요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교도소는 소란스러웠다. 오후 2시, 지방교정청과 검찰청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다. 송 과장이 그들을 은밀히 안내했다. 오후 3시, 강당에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장 소장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축하를 받으며 흡족해했다. 수진은 구석에서 서빙을 도우며 때를 기다렸다. 오후 4시, 공식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시작될 무렵 약간 술 기운이 오른 장 소장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몸집이 그녀를 위해서 내리눌렀다. 박수진 씨였지? 기름진 목소리였다. 네, 나랑 좀 가지? 따로 축하받을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주었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순순히 그를 따라 나섰다. 행정동 복도는 길고 적막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다. 장 소장은 그녀를 그 직원 휴게실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잠겼다.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방 안은 어둑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장 소장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보는 눈빛이었다. 드디어 단둘이군. 그가 셔츠 단추를 풀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처음부터 널 지켜봤어.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드센 수감자 년들이랑은 달라. 수지는 벽으로 물러섰다. 카메라가 잘 보이는 위치였다. 한 계장이 그러던데 넌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똑똑한 여자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한다고. 사실인가? 전 그냥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마이크에 잘 들어가도록.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래. 장 소장이 비릿하게 웃었다. 일하게 해주지. 월급도 올려주고 편한 보직으로 바꿔줄게. 관사도 독방으로 주고 대신 감사를 표시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가 손을 뻗어 수진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수진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건 강요 아닌가요? 강요. 장 소장이 코웃음을 쳤다. 유식한 척하는군. 그래서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나? 일개 청소부 주제의 소장인 나를 고발하겠다고? 내가 꼬리쳤다고 하면 그만이야.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내 말은 안 믿어. 세상이 원래 그래? 그는 수진의 양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술 냄새와 역겨운 스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감자년들은 이제 질렸어. 신선한 게 필요해. 넌 이제 내 거야?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내 물건이라고. 알겠어. 그가 바지 벨트에 손을 댔다. 자, 옷 벗어. 천천히. 내 것이 될 몸 좀 보자고. 수지는 몸을 떨며 벽에 바짝 붙었다. 싫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숭 떨지 마. 장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반항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잖아. 좋든 싫든 넌 내 거야. 받아들여. 그게 너한테도 편해. 그가 수진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는 순간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송지원 과장, 최진혁 과장, 그리고 검찰청 신분증을 든 남자와 교정청 감사관들이었다. 장 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진의 팔을 놓았다. 당황함, 충격,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뭐야. 니들 미쳤어.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건 사적인 대화야. 당장 나가. 사적인 대화. 송 과장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니면 위력을 이용한 가늠 미수 및 직권 남용 현장인가? 검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펼쳐 보였다. 장태섭 소장, 검찰청입니다. 당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및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건 모함이야. 실수하는 거야. 장 소장이 꾀꾀거렸다. 실수 아닙니다. 최진혁 과장이 옆방에서 가져온 태블릿 PC를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방금 전 상황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여기, 지난 10분간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습니다. 음성까지 완벽하게요. 화면 속 장 소장은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나, 넌 내 물건이다, 옷 벗어라고 짓거리고 있었다. 장 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개자식들이, 함정이야. 송지원, 내가 꾸민 짓이지. 내 자리 탐나서 범죄자를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송 과장은 침착했다. 장태섭 씨, 당신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의 신호에 수사관들이 장 소장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이미 패배자의 발악일 뿐이었다. 수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최진혁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최진혁이 그녀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용감했어요. 당신이 해냈습니다. 괴물을 잡았어요. 송 과장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끝났어요. 이제 저 사람은 영원히 끝입니다.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소장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모습은 순식간에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감자들은 환호했고 직원들은 안도했다. 한 계장과 이 주임은 즉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장 소장의 비리를 술술 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관사에서 쉬었다. 송 과장과 최 과장이 그녀 곁을 지켰다. 윤서연이 보낸 쪽지가 전달되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에게 정의를 돌려줬어요. 한 달 후 교도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태섭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동안 묻혔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송지원 과장은 신임 교도소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부임하자마자 낡은 관행을 뜯어고치고 직원과 수감자 모두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최진혁은 부소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수진은 송 소장에게 호출받았다. 박수진 씨,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송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총무과 물품관리 주임 자리입니다. 정규직이고 급여도 지금의 3배예요. 당신의 경제학 전공과 꼼꼼함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충분해요.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도 호전되어 갔다. 넉넉해진 월급으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진혁과의 관계도 발전했다. 그는 수진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그가 수줍게 고백했다. 수진 씨, 당신을 볼 때마다 놀라요.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송 소장이 주례를 섰고 윤서연을 비롯한 수감자들이 정성껏 만든 롤링페이퍼 축하 카드가 전달되었다. 1년 뒤 수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준우라고 지었다. 준우를 안고 교도소 직원들의 축하를 받는 수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한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청소부로 들어왔던 그녀는 이제 사랑받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당당한 직업인이 되어 있었다. 교도소는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다. 정의가 승리했고 삶은 다시 꽃피기 시작했다.